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15년 전 오늘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됐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아팠던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2월 10일 문화재 방제의 날로 정했는데요. 잊지 말자 그날 다시 보자 불씨 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그룹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동방신기, 엑소, 에스파 등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SM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현 경영진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의 경영진이 카카오와 손을 잡자 이수만의 우군으로 하이브가 나서 주식을 사들이며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지배구조가 굳어지면 K-팝 업계 초대형 공룡 기획사가 탄생하지만 SM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이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1%대로 감소했다며 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함께 이 중국인 입국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출국식 코로나 검사는 계속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2차 소환 조사를 4시간째 받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했던 대로 당 지도부 없이 홀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청사 앞에서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며 검찰에 조종되는 이들의 진술밖에는 증거가 없다고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오늘은 사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30대 남, 30시간 만에 검거입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인천 계양구 사건 소식입니다. 이 전자발찌를 찬 이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고 달아난 사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오늘 새벽 이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오전 6시 30분쯤 이 부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객실 안에서 자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 약 30시간 만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잡은 걸까요? 네, 이 남성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거든요. 경찰이 도주 경로에 있는 CCTV를 모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천에서 붙잡혔다니까 그리 멀리 가진 못한 건데요. 네. 이 남성 행방을 쫓던 경찰, 이 범행 직후에 이 남성이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탔다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동선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결국엔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부천에 있는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남성 저희가 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라고 전해드렸던 만큼 전과자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재묵 기자, 예.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각종 강도질을 반복했던 전과가 또 있었는데요. 네. 이 오토바이를 훔쳐 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이 16살 이 청소년 시절부터 이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절도 행위를 반복해서는 이 소년원에 복역하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또 이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상태에서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명을 드리는데 네. 또 이후 이 형을 복역한 뒤에도 다시 2개월 만에 또 강도 행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결국 법원이 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었던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 강재묵 기자가 얘기한 혐의들을 보면 뭐 특수 강도, 강도 살해 등등입니다. 이게 전부 결국은 강도라는 게 흉기를 들고 뭔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일 텐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전자발찌를 부착을 했습니다. 재판보다 사실 재범을 우려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예방이 안 됐어요. 안 됐죠. 끊고 달아났고요. 네. 뭐 법무부에서 최근에 이게 끊는 그 물리적인 그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겠다. 이 겹을 금속 겹으로 돼 있는데 뭐 2중, 3중으로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조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위치 추적 장치 추적하는 보호 관찰관 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위치는 알고 있지만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또 진단이 전혀 되지 그쵸.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근원적인 범죄 예방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강력범죄, 강도살인이면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법정형도 상당히 높은데 네. 이런 높은 법정형이 과연 범행의 예방의 하나의 수단이 됐느냐? 그래 보이진 않아요. 강도질을 굉장히 오래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회의 강력범죄자들이 바로 나오는 것을 좀 막고 하나의 휴재기를 좀 가질 수 있는 보수용 제도 등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 거듭해서 같은 굉장히 강도가 높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보호수용제도 약간 휴지기를 좀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이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38 대진표 완성입니다. 제목 보고 바로 내용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먼저 6명이 도전장을 냈던 이 당대표 예비 경선 윤상현, 조경태 후보가 탈락을 하고 앞서 언급드렸던 4사람의 후보가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앞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 서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4명 후보 한마디씩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먼저 김기현 후보는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네.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총선을 승리하겠다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천하람 후보는 본인이 개혁주자임은 새로운 얼굴임을 강조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는 공교롭게 본인이 마지막인데 그게 꼴찌 4등이란 뜻은 아니다. 네. 역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컷오프 지난 8일, 9일 이틀 동안 이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이 됐는데 네. 이 본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구체적인 투표 수나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이름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도 이 컷오프를 거쳐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네. 이 4명을 뽑는 이 최고위원 본 경선에는 이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 8명이 남았습니다. 네. 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가 진출했는데요. 특히 이준석계로 꼽히는 이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후보 등이 모두 포함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인 이 천하람 후보까지 포함하면 이 4명의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이 후보가 모두 본선에 진출한 건데요.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곧이어 SNS 통해서 이 컷오프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SNS를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미는 사람 이준석계 4명이 다 일단 본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아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국민의힘 당원 굉장히 독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다 젊은 청년 정치인이에요. 주로. 네. 물론 이제 허은하 의원 같은 게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 정치 자체에서 싸움이 비윤계와 친윤계의 싸움처럼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제까지 어떤 룰을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은 좀 반감이 있는데 네. 그 표들이 상당히 이준석 쪽으로 가고 있다 볼 수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이 판을 좀 흔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당히 뭐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재미있다 보는데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최고위원으로 된 컷오프에서 통과된 사람들의 특징은 이준석계뿐만 아니라 네. 대부분 이제 방송 그런 걸 통해서 인지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됐고 심지어 전에 뭐 전 의원이랄지 현역 의원도 탈락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가 좀 좌우를 했고 방송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말을 했느냐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준석계 4명 중에서 1명 천하람 후보는 당대표 후보고 나머지 셋은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당대표 후보 4명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중에서 천하람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
뭐 친윤, 범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선이 이게 결선으로 간다고 하면 친윤이 유리한 걸까요? 아니면은 천하람 이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이제 1차에서 네. 1차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아마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오히려 도움을 네. 받는다, 역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렇지만 이제 결선을 갔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네. 이제 친윤이랄지 범윤에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친윤 중에 친윤이라 할 수 있는 김기현 의원에게 과연 표를 주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1차 투표 때는 사실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한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획득하느냐 못 획득하느냐. 1차에서.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무조건 2차를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표를 천하람 후보가 일종의 가져간다고 나눠 갖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1차 투표에서만 어느 한 명이 과반수가 안 나오면 네. 2차 투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김기현 의원이 당선이 되려면 1차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고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되고 싶으면 결선으로 가서 천하람 후보의 표를 흡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본선의 당대표 후보가 4명이 오늘 확정이 됐다라고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민지숙 기자가 네. 얘기를 했었죠. 누가 몇 %의 지지를 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네. 여론조사 결과 이렇다던데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서 유출 논란이 일었어요. 맞습니다. 시작은 한 인터넷 매체 보도였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어제 중간 집계 결과가 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유출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기현, 안철수 후보 양측에서 거세게 항의가 있었는데 유출자 가려내서 처벌을 해야 한다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그것이 또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것도 사람들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나쁜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크게 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이 불가능한 일이다 유출 논란에 대해서 일축했는데 이 3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결과를 모아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던 것만큼 네. 이를 합친 중간 결과를 어제 미리 유출하는 건 불가능했다라는 설명입니다. 해당 언론사에도 기사의 출처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네. 이게 처음에 뭐 국민의힘 관계자 발이었다, 뭐 정치권 관계자 발이었다 이렇게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신빙성이 없었다. 그래서 그 언론사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기사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여론조사가 뭐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온 건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건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전당대회는 심지어 컷오프 결과가 나와도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언론사의 기사가 어느 시점에 나왔냐? 이미 조사를 하고 있던 그 시점에 나왔습니다. 네. 공정한 선거를 굉장히 혼탁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격앙된 것도 이게 오픈됐을 때, 노출됐을 때 아, 1위가 김기현이구나. 과반에는 미달하지 못하지만 뭔가 선두권을 점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당연히 김기현 후보에게 좀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제가 국민의힘 쪽 말씀도 들어봤더니 굉장히 또 당원으로서 비분 관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도 들어가 보면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로도 의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주셔서 업무방해죄로도 의율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중한 사안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여론조사 마지막 날 여론조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 유출 논란이 있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직전 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근데 이 손을 맞잡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아서 이 비윤 쪽에서는 아니 뭐 가정법원에서 나오는 모습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강재묵 기자. 예. 어제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이 다시 만났는데 아주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 어제는 매우 이 화기애애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 마포에서 있었던 이 보수단체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장면이 있었었는데요. 이 나 전 의원과 이 김기현 의원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 환하게 웃는 이 또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 등이 포착됐거든요. 이 어제 현장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희생하셨던 우리 나경원 대표님 같은 분이 앞장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이 맞습니까? 나경원! 이제 새로 탄생하는 지도부 정말 대통령 힘있게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저 나경원 영원한 당원입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이 손을 잡고 이 만세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죠. 이 서로 힘을 합치기로 했다는 김기현 의원 표현도 있었는데 네. 이 조금 전 직접 들려주신 그런 가정법원과 같은 이 해석을 좀 의식했었는지 어제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 보였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 이 안철수 후보에게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네. 김나연대 이어서 김안연대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한다. 네. 안철수와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차례 실제로 철수했던 안철수 후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번에는 안 후보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네. 내가 보기에는 절대 철수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자기 정치 생명이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대통령 출마하고 싶은 목표 아니에요. 예. 지금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지 못하면은 대표직도 사퇴해야 돼.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 목표도 같이 달아나는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거의 목표도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안철수. 본능적으로. 네, 이 안철수 의원 뭐 자꾸 철수한다라는 주변의 비판에 내가 안철수다, 철수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죠.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은 철수 안 할 거다, 철수하면 안 된다, 대권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적 전망을 상당히 좀 잘 하시고 정치 원로시죠. 네. 그래서 뭐 쓴소리 그리고 뭐 이렇게 듣기 좋은 소리 다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아마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사실 대통령실의 의중, 윤심이란 걸 제거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어떠하느냐. 네. 차기 대선 주자라는 것을 지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총선과 관련해서 본인의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안철수 대표라는 이 인물이 당권을 장악하게 됐을 때 본인의 뜻을 관철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낙점한 것이 사실상 김기현 이 의원이기 때문에 네. 뭐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당권 이 레이스에서 과연 어떤 결과로 정말 낙관적인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저희가 이 CG로도 나왔습니다만 철수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라고 했거든요. 이건 네. 철수는 안 할 건데 그럼 안 된다는 생각인 걸까요? 뭘까요? 두 분 사이에 또 약간 구원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후원회장을 뭐 선뜻 맡을 수도 있지만 정말 100% 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그 어떤 요청을 거부하지 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법조 전문이죠. 민지숙 기자. 네, 이번 아이템 서초동 소식입니다. 네. 이재명 이번엔 나 홀로 유검 무죄 무검 유죄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두 번째인데요. 오후 1시 반쯤부터 점심 식사를 했고 조금 전 오후 조사가 다시 재개된 상태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청사 앞에서 정치 검찰에 대한 강한 비판 쏟아내고 들어갔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습니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또 최근 이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관련된 이야기도 꺼냈는데요. 이 자신에게 쏟은 수사력의 10분의 1만 쏟았다면 그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검 무죄, 무검 유죄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직접 이유를 밝혔는데 어차피 이게 검찰의 창작 소설의 재료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바이든을 말리는 일하고 조작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검찰의 진술서로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 검찰의 창작 소설의 소재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진술을 안 하고 진술서로 대체를 하겠다. 강재묵 기자. 예. 이건 진술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앞선 조사에서도 이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이 답변을 가름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실상 진술 거부라며 이 검찰 측에서도 이 불쾌감을 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선지 이번에는 이 구체적 답변을 해달라는 이 검찰 측 요청이 이 대표 측에게 미리 있던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 내용도 이 1차 때보다 훨씬 방대한 200여 페이지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다만 이 대표 측은 이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서면 진술서로 이 답변을 가름하겠다. 이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준비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면 불리한 건 없는 건가요? 이제 재판에서 불리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낸 증거에 대해서 동의 부동의를 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재판에는 불리한 게 없는데 네. 사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저러한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수사기관의 어떤 조서나 이런 것은 굉장히 질이 안 좋게 보이죠. 특히 진술서 딱 한 장 내놓고 나는 진술할 수 없다. 네. 진술로 가름하라. 근데 네. 사실 진술서는 자기 위주로 써놓은 거잖아요. 33쪽이면 사실 대장동 유래의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진술 거부권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네. 사실은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좋게 보지는 않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진술 내는 경우가 꽤 있죠. 근데 진술서는 참고로 내는 거예요. 네. 그 검찰한테 참고하세요 하고 조사는 조사대로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사는 제대로 안 받으면서 진술서만 내는 것 자체는 지금 이재명 대표라는 특수한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진술을 거부를 한다고 하면 따로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카드는 없는 겁니까? 진술을 하게끔 아니 하기 검찰 위해서. 자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까지 뭐 언론 인터뷰를 할지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 창작 소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자백을 하면 모르겠지만 자백을 않고 또 부인도 안 해요. 만약 부인을 하면 부인을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드러내면 검찰이 네. 좋은데 부인도 않고 자백도 않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회적인 방법, 그러니까 제3자, 네. 문건, 뭐 디지털 증거, 휴대폰 포렌식 그런 거 가지고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약 한 4시간째 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민지숙 기자,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이번에는 혼자 가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네. 혼자 간다요? 정말 말 그대로 혼자 왔습니다. 이번엔 의원들 미리 만류했잖아요. 네.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뿐 아니라 뭐 비서실장, 대변인단도 한 명도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의원들은 함께 자리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때마다 양 진영에서 맞불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네. 이 소환됐던 세 번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샷. 샷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신명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떨어요? 추워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나가는 중에 양측의 고성이 이어져서 중간에 말을 멈추기까지 했는데요. 네. 이 중간에 한 남성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뛰어들면서 그 남성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재명 대표 일단 오늘 뭐 11시가 조금 넘어서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11시에 오겠다라고 했지만 검찰은 사실 이보다 더 일찍 좀 와달라라고 했었는데 굳이 11시를 고집한 이유가 오전에 최고위가 있다. 내일을 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지숙 기자. 네. 이 최고위에서는 뭔가 검찰 출석 관련해 갖고 얘기가 없었을까요? 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직접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언급은 없었는데 네. 그런데 모두 발언 직전에 이 네.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네. 옆에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이런 농담을 건네는 모습이 무슨 포착이 말이야? 됐습니다. 저번에는 숫자를 세주더니 이번에는 왜 안 세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이 대표에게 압수수색이 몇 건 이루어졌는지 그 숫자를 왜 이번엔 안 세주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대표에게는 275건이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으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검찰의 이 대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러다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겠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법 집행기관의 노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유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박찬대 최고님 저번에는 압수수색 숫자 세시던 이번에는 왜 안 세주셨어요? 지금 275건입니다. 아, 275대 0. 75대. 기네스북에 오는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 지금 3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받는 조사 지금 대장동 관련한 소환 조사인 건데 강재묵 기자. 예. 근데 마침 또 오늘 이 대표가 출석을 하는 날 또 새로운 대장동 관련한 새로운 얘기가 또 흘러나왔어요. 네, 이번 조사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 것이 이 이른바 이 정여각 녹취록이죠. 네. 이 검찰이 지난 녹취록에는 이 없었던 내용을 이 새로 발견했습니다. 이 기존에는 이 민간 속기사가 이 작성한 내용 토대로 이 내용이 다뤄졌었던 건데요. 네. 이 검찰이 자료를 직접 다시 파악하던 중 이 새 대목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앞서 녹취록에는 이 김만배 씨와 정여각 회계사 사이 대화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네. 이 실제 녹음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이 해당 부분에 이 내라는 부분이 걔네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지분을 약속한 대상으로 이 여럿을 지칭한 건데요. 네. 이 검찰은 이 김 씨가 말하는 이 대상을
정진상 전 실장, 이 유동규 전 본부장,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 정영학 변호사의 녹취록이 과연 이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증거로 좀 인정이 되는 것이냐라는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민지숙 기자. 네. 사실 그제 대장동 사건 첫 선고가 있었어요. 관련해서. 네. 곽상도 전 의원 지금 이 50억 아들 퇴직금 이 사건이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럼 정영학 녹취록 인정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받은 혐의 이 네. 내용이었는데 이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만배 씨가 이 곽상도 씨가 아들을 통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 이런 발언이 녹취록에 담겼다라고 하는데 이 재판부는 이게 곽상도 본인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건너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뇌물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판결 소식을 들은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곽상도 전 의원의 이 재판 결과가 이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검사 출신인 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이 이 고스란히 다 부정됐다며 이 아들에게 준 것도 이 결부를 시키진 않는데 어떻게 김용, 정진상 등과 이 대표를 결부시키냐 이 지적을 했거든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때까지 되어 왔던 것들 굉장히 문제가 많고 측근들에게 준 것들 그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준 것이다 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아니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완전히 남이에요. 남이고 뭐 상관없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팔팔 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공동체가 되죠? 예. 뭐 그러면 김용, 정진상 뭐 이런 분들은 이 대표랑 어떻게 결부를 시키죠? 저는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훨씬 더 어렵다. 네, 이 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이 안 된 이유를 보면 녹취록에 나오는 거는 이 이른바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누가 그랬대라고 말하는 전원인 거고 이 전원의 당사자들이 직접 재판에 나와서 얘기하기를 뭐 이랬다 저랬다 직접 재판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녹취록 자체는 오히려 배척을 하고 실제 법정 증언을 증거로 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 녹취록이 인정이 안 된 건데 장유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좀 믿기 어렵다고 판시를 합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뭐 5개를 주겠다. 이게 5억이냐 50억이냐 김만배에게 대묻습니다. 아 이거 50억이야. 아들 통해서 받게 하겠대. 실제로 50억이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진술 믿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 녹취되던 그 시점의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대장동 일당이 이익을 갖고 상당히 분쟁을 겪던 때예요. 그러니까 김만배로서는 내가 여기에 이익 중에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야 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곽상도에게도 50억을 줘야 되고 누구에게도 얼마를 줘야 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걔네든 너희들이든 그분이든 간에 이른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건너가야 된다는 그 부분도 이게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가르고 아마 뭐 김용, 정진상 재판에서 크게 다르게 판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녹취록의 증명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낮다고 재판부가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을 할 것인지 여부가 사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오늘 또 공교롭게 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가 돼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게 또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았던 건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에 필요한 돈을 대는 이 쩐주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재판부의 입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올지가 주목이 됐는데 이 판결문에도 설명 자료에도 이 김 여사의 이름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판결문에도 그리고 선고부 주문에도 전혀 뭐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야당,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사실 오늘 재판의 유무죄와 관계없이 특검을 밀어붙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오전 최고위 발언 듣고 오시죠.
대통령의 아내는 법 위에서 군림합니까? 혹시 아내가 대통령 남편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여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곽상도 50억 클럽도 무죄고 김건희 수사도 안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버킹엄, 결론은 특검. 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촉구하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는데 네. 특히 이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네. 찬성이 179표였거든요. 네. 여기에 한 표만 더하면 180표, 이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계산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권과 대통령실이 연이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이번 재판 결과로 이 김건희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며 이 판결 내용을 정리해 이 기자단에게 공지했습니다. 이 연이어 대통령실도 이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 이 민주당의 허위 주장으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뭐 안민석 의원은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한 게 179표니까 한 표만 더하면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걸 한 표만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산술적으로 말하면 뭐 그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산술적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전환당인가요? 네. 그 의원도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무소속 중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 꼭 가결된다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도이치모터스 관련 판결이 났는데 네.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1단계가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처벌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1단계가 2010년 10월 20일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계좌를 이용한 것이 그 안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특검을 한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걸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이제 특검 법안을 네. 통과시켜야 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결과적으로 특검이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설령 특검법이 통과가 돼도 공소시효 문제로 사실 실효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죠.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은 북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김정은 얼굴 쓰담쓰담, 이 김주애가 후계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이 김주애가 연일 공개되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김주애 양이 북한 정권의 최고 존엄인 이 김정은 위원장의 뺨을 쓰다듬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네. 이 부모 자녀 사이긴 해도 이 자식이 부모의 뺨을 이렇게 어루만지듯 저렇게 계속해서 만지는 장면은 뭐 흔해 보이지는 않죠. 이 관련 네.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돼 화제가 된 건데요. 이 김 위원장 역시도 뭐 기분 나빠하거나 하는 기색 전혀 없이 매우 기쁜 표정으로 화답하는 장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이 김주애 양이 이 어머니인 리설주보다 앞서가는 모습도 포착돼서 함께 주목됐는데요.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모습입니다. 이 위치 선정을 두고도 혹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 김주애의 북한 내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통일부도 이 김주애의 비중이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매체들이 이렇게 군부를 떼우는 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 동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북한 전문가들은 이 후계 구도를 직접 드러냈다기보다는 이미지 메이킹용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자기를 백업할 수 있는 후계자를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약간 조급증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경우는 빨치산에서부터 어떤 집단 권력이었다면 김정은은 단독 권력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측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공고하게 형성돼 있지 못한 것이 있고 후계자는 따로 있을 수도 있다.
후계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보안도 유지하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데 로얄 패밀리의 어떤 위상이나 대민 호감도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선전용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네, 또 다른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실제로 외신에서 지금 김주애 관련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이제는 그거에 크게 충격적이지 않아서 외신이 보도를 잘 안 하는데 네. 딸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메시지를 오히려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선정용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선전용으로 지금 김주애를 앞세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취재한 이 전문가 얘기는 사실 진짜 후계자면은 보안을 위해서 오히려 노출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장현미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를 공개할수록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김주애? 그런데 다중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설주와 뭐 김여정 사이에서 뭔가 알력 다툼이 있어서 딸을 네. 좀 전면에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정치적인 메이킹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 의도, 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백두혈통에 대한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공개 행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네. 또 이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핵 무기를 시찰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장에 네. 계속 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아직 어린 여자 아이잖아요. 네. 뭔가 우리 후대를 어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좀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을 본인의 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뭐 본인들의 인민에게 설명하고자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다목적 포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열병식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신무기가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재묵 기자, 예상대로 새로운 무기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최대 핵 공격 능력이라며 이 전술핵 운용부대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소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이에 타격의 사정거리는 한계가 없다. 세계 최강의 절대 경기들은 오직 당신의 명령만 받들 것이며 언제나 당신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만 힘차게 날아갈 것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시험 발사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미 군사 전문가 역시도 이 비슷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몇 달 내 북한이 첫 번째 고체 연료, 이 ICBM 시험에 나설 거라는 이 관측과 함께 미국의 본토 타격 역량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망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에게도 물어봤는데요. 네. 사실 신무기 공개와 발사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워낙 많이 발사했고 네.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과거처럼 무기 공개가 곧바로 어떤 시험 발사를 예고하는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연관관계가 조금 흐려졌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정은은 열병식 당일에 이 연설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네. 이 제국주의 폭제를 힘으로 제압 평정하기 위해 군대가 더 강해질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말을 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직접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릴 적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참 불렀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제국주의 폭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마지막 소식, 이 사건 소식인지 연예계 소식인지 조금 애매한데요. 네. 어제 잠깐 전해드렸죠. 배우 유아인 씨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이 프로포폴 혐의 유아인 공항서 신체 압수수색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최근이 아니라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유아인 씨가 본인의 본명으로 무려 병원 10군데를 돌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런 네. 내용이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유아인씨 측은 이 건강검진이나 시술 등 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상습 투약이라는 혐의에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관련 입장을 계속해서 이 경찰 조사 중에 피력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이 식약처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는데 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해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네. 너무 지나친 양의 프로포폴을 처방받았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마약류 처방 관련된 이 정기 조사에서 이 식약처가 포착한 의심 사례는 이 유아인 씨를 포함해서 환자와 의료진 50여 명에 달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식약처의 얘기 그리고 유아인 씨 쪽의 얘기가 지금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뭐 이게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뭔지 밝혀지게 될 텐데 그런데 경찰 조사가 강재묵 기자. 예. 경찰에 이 유아인 씨를 불러서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경찰 조사에 응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경찰이 식약처에 신고해 유아인 씨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어디 위치인지를 좀 파악해 봤더니 네. 지인과 이 미국에 있던 차였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을 좀 우려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유아인 씨의 귀국 일정에 맞춰 바로 공항으로 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바로 경찰 조사를 진행해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바로 유아인 씨의 채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 다음 날 소환 조사 역시 바로 진행했습니다. 이 국가수의 이 유아인 씨 채무를 확보한 내용 관련한 이 검사 결과는 오는 2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뭐 마약은 우리가 흔히 알지만 채모에 다 이게 남는다, 기록이 남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프로포폴도 이게 채모로 분석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이 검사 기술이 워낙 발달하면서 10년 전부터 마약뿐 아니라 프로포폴과 같은 의약품의 검사도 이 정밀 검사로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10조분의 1g 단위로 어떤 약품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좀 과학이 정말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근데 공항에서 이렇게 신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명수배됐다랄지 그러면 이제 공항에서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압송을 해서 수사는 경찰서로 이송을 하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좀 특이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도망간 게 아닌가 이제 혹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동안에 아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경찰이 야 며칠 전까지 우리 경찰서로 출두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면 네. 본인이 마약과 관련 수사받는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채무 다 할 수 있고요. 제모도 할 수 있고. 네. 또 이제 소변을 배출되기 때문에 물을 또 엄청 먹어서 또 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아주 신속하게 그런 걸 하기 전에 네. 이걸 방지하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서 수사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채무를 채취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영장이 일단 나왔다는 건 발부가 됐다는 건 어느 정도 좀 입증이 좀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혐의가? 그렇죠. 이제 식약처에서 그 마약 관련 통합 시스템에 의하면 네. 용산과 강남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10여 곳에서 이제 프로포폴을 투약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술 목적으로 투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술 목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과도하기 때문에 네. 이제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맞는지 아닌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유아인 씨를 천만 배우라고 합니다. 뭐 흥행 보증수표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민지숙 기자. 네. 지금 뭐 찍고 있는 작품, 광고하는 브랜드 이거는 좀 여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두 작품이 아닙니다. 영화 베테랑 보셨죠? 거기서 맞죠. 어이가 없네라는 이 명대사 많은 분들이 네. 기억하실 텐데 그만큼 흥행 보증 수표로 지금도 거의 10작품 가까운 작품을 촬영하고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의 지옥2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앞으로 이완 씨가 등장하는 모든 작품이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바둑 팬들이 뿔이 났다라는 소식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왜요? 바로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바둑 영화 이 승부에서 유한 씨가 바둑인들의 우상인 이창수 국수로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바둑 팬들은 유아인의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영화 개봉을 미뤄달라 이렇게 네. 요청하고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쇼핑 플랫폼, 패션 브랜드, 유한 씨가 광고 모델인 이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도 유 씨의 수사 결과를 아주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 배우한테 이른바 문제가 된 배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있었고요. 왜냐하면 계약서에 좀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랑 광고 계약을 하는데 네. 사회적 무리를 빚는 경우에는 뭐 배상을 해야 된다. 이제 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을 하더라도 열애 소리 나더라도 사회적 무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결혼이 이건 사회적 정말- 무리인가요? 정말 네. 과거의 얘기인 거고요. 네. 아마 이렇게 정말 프로포폴 투약이 지금은 혐의지만 뭔가 더 짙어진다, 혐의점이. 그렇다면 광고주들로서는 아마 배상 책임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상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광고 모델이. 네. 과거에도 배우 이승현 씨가 이 유사한 의혹으로 한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그 추이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한 씨 사건에 같이 좀 거론되는 사람이 또 하정우 씨입니다. 네, 불과 2년 전에 이 하정우 씨 역시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이 경찰 조사에 이어 이 재판까지 받았었는데요. 이 9개월 사이 19차례에 걸친 투약으로 이 결국 상습 투약 혐의가 인정됐었습니다. 법원이 3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었는데 이 재판 기간 중에 이 하정우 씨가 꾸린 이 초호화 변호인단이 이 주목과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요. 네. 이 당시 재판 기간 동안 이 하정우 씨가 이 준비하고 있었던 이 영화 개봉 일정 등이 미뤄지기도 했었던 만큼 이번 사건에서도 이 과거 하정우 씨의 사례가 다시 소환돼서 좀 주목이 같이 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뭐 프로포폴 혐의는 아닙니다. 아니긴 합니다만 또 오늘 또 이 흘러나온 얘기가 알고 보니까 이 빅뱅의 승리 씨가 만기 출소를 벌써 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네. 어제 출소를 했다. 이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네. 이 성매매 알선 원정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네. 날짜를 계산해 보면 원래는 내일 11일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계산보다 이틀 더 빨리 나온 건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이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최대 40일까지 출소일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소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취재진들이 많이 가지 못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많이 기다렸지만 아무 말 없이 그냥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지금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좀 일찍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흔한 일인가요? 아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형기 종료일에 출소하는 게 맞고요. 네. 단지 이제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수감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날 출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네. 승리 씨는 굉장히 언론에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자들도 많이 올 것이고 또 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아비규환일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쟤를 좀 일찍 출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네. 교도소장의 재량의 범위가 최대 40일까지는 뭐 출소를 일찍 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재량이 범주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쓰지는 않고요. 네. 그냥 며칠 정도 내에서 대부분 결정을 하는데 아마 승리 씨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해서 뭐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좀 일찍 출소를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빅뱅의 승리라기보다 이제 전 빅뱅이었던 승리 씨라고 말하는 게 더 확실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